네, 정창수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 주요 이슈. 오늘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지방 소멸 관련한 것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인구구조가 변하면 지방재정이 어떻게 변하나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지금 심각하죠? 지금 2022년에 5,167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쭉 2025년부터 감소를 해가지고 32년에 5,100만, 52년에 4,600만 수준으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옛날 어릴 때 제가 80년대, 70년대에는 막 우리 인구가 3,500만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태어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금방 5천만이 됐는데 다시 또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만 너무 이런 것까지 다이나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인구가 똑같이 줄어들면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해결해 볼 방법도 있는데 유소년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71%, 고령 인구가 17%인데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11.5%의 유소년 인구가 3.7이 됩니다. 뭐죠? 거의 30년 만에 거의 뭐 반토막 이하로 줄어드는 거고요. 생산 연령 인구는 71에서 19.7로 떨어져요. 69.7이 아니라 19.7%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고령 인구는 17.4에서 23.4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굉장히 중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거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도 가능한 건데 생산 연령 인구가 19.7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면 20명 정도밖에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이. 그러면 20명이 나머지 80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배나 되는 사람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부양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개인 가정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지표가 노령화 지수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적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지방마다 이 노령화 지수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나중에 그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거든요. 예를 들어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다. 그러면 고령 인구가 150이다. 그러면 지표가 151이에요. 이미 2022년에 151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52년도에는 5배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생산관 활동 인구가 1년에 뭐 예를 들어 1인당 5천만 원을 번다고 치면 5배를 먹여야 되니까 5천만 원으로 6가족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급속한 초고령 사회 전환 문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가장 크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도대체 저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벼랑 끝에 몰려야 비로소 좀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22년에서 52년까지 노령화 지수가 151에서 52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소년 인구가 11.5%에서 7.8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연령은 인구는 71%에서 51%로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고령 인구는 40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산 연령 인구가 51%라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모두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활동 인구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고령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구 구성비가 7.8%잖아요. 유소년이. 그러면 4,600만 명의 7.8이다. 그러면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4,600만 인구 중에 유소년 14세 이하가 300만이에요. 지금보다도 거의 그 3분의 1 정도 더 줄어드는 숫자니까 매우 심각하겠죠. 그러면 14세라는 것은 이제 지금 한 중2 정도까지 되는 나이인데요. 그럼 초등학교나 이런 곳은 한 150만 명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초등학생 수가 600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렇게 인구의 구성이 크게 변화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도 줄어들지만 그 줄어든 인구가 또 수도권에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7월 말 작년 7월 현재 전국 인구의 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인구도 줄지만 이동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청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더 이동이 많아지면서 노령화 지수가 더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A군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군이라고 말씀드리면 그 군에서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면 이 전출하는 인구 수가 1년에 2,900명이 있었던 거예요. 1년에. 근데 그 중에 수도권으로 800명, 도내로 600명, 기타 1,4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접 도시나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타는 인접 광역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곳으로 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기타 도시에서도 또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이 이동을 낳고 이렇게 자꾸 풍선 욕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출하는 세대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봤더니 광역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은 43세고 광역 내로 가는 사람이 40이더라. 그래서 40살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20대가 아니고 40살?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살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진학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보통 남자는 보통 35세 그쯤 결혼을 많이 하고요. 여자가 이제 30을 넘어서려고 하거든요. 지금 결혼 연령이. 그러면 예를 들어 35세다 그러면 43세가 되면 8살이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고민을 하는 거죠. 이사를 갈 거냐, 계속 여기 살 거냐. 이게 이제 교육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방재정은 어떤 영향이 있느냐? 보시면 10만 명 이하와 30만 명까지, 50만 명까지 이 세 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그 인구와 세수 수입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세수 수입은 어떠냐 하는 건데요. 그럼 인구가 지금 10만 이하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만큼 세수입이 지금 이제 크게 감소를 합니다. 이게 이 각도를 보면 완만하잖아요. 인구가 좀 많은 곳은. 그래도 여기는 일자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각도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그 세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많다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 작을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더 이제 충격이 크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구체적인 한 B군 사례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이 2021년도에 1214억까지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를 하죠. 1000억으로. 자체 수입이 582억이었던 것이 614억까지 갔다가 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9년부터 23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보시면 지금 인구수잖아요. 인구가 그 12만에서 8만 8천까지 줄어들었어요. 여기도 상당히 심각하죠. 12만에서 거의 9만 명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4년 동안 인구 감소가 몇 명이 된 겁니까? 4만 명 가깝게 줄어든 거잖아요. 매우 심각한 거죠. 4만 명인데 현재 남아있는 수가 8만 5천 좀 넘어가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수입이 1200억에서 1000억으로 자체 수입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인구 줄어든 만큼 비율이 줄어든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규모로 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대부분 세수 구조 때문입니다. 세수가 지방세에서 가장 큰 세수는 뭐냐면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예요? 주택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사고 파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집값이 떨어지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죠. 집값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안 떨어지더라도 재산세 내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
세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골고루 세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그 줄어든 세수를 쓰는 세출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시와 군 문제인데요. 시에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복지줄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이제 군이 그나마 조금 각도가 시보다 좀 덜합니다. 예, 이게 왜 시와 군이 좀 차이가 나냐면요. 시와 군은 노령화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전을 해가지고 아이들 수요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복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령화 그 자체에서 물론 노인들한테도 복지가 갔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아이들보다는 적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지출액을 대표적인 자치단체로 보면 시가 35개 그 자치단체가 있는데요. 평균 1인당 노인 청소년한테 지출하는 돈이 100만 원이니까 한 7천 원 되겠죠? 제일 많은 곳이 삼척시가 175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는 평균이 161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일 많은 곳이 249만 원을 지출하는 영양구입니다. 자치구로 가면요. 자치구는 지금 그 평균 95만 원인데 인천 동구가 233만이에요. 제가 그 지방소멸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천 동구가 가장 많은 인구가 줄어드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지역 못지않게 노인에 대한 복지 지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은 138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영양군이죠. 군에서 그 영양군에서 249만 원이라고 했는데 엄청난 복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숫자가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10,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2천만, 2억, 20억, 200억. 그러니까 노인분들한테 249억 원의 지출을 합니다. 10,000명이면. 2만이면 500억이 되겠죠.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복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소멸이 될 때 그냥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 재정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멸 위험 지역 그 자치단체의 노인과 청소년 예산을 좀 보면 10년과 24년을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 예산은 그 36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24년에는 98조가 됐어요. 14년 동안 예산이 2배 반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깝게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회복지는 7조에서 26조가 증가했어요. 몇 배죠? 4배 가깝게 된 거예요. 인구가 2배 반밖에 안 늘었는데 사회복지는 4배 가깝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노인 청소년 부분은 2.5조에서 13.7조니까 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증가의 핵심은 노인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의 숫자는 줄고 있잖아요. 그게 노인이죠, 핵심은.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7% 정도 비중을 차지했던 게 13%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는 36%를 차지했는데 이제 24년에 50%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복지 증가가 그냥 전 국민에 걸쳐서 증가하는 게 아니라 노인 청소년에 국한되는 문제인 거고 그중에서도 노인한테 집중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청소년 그 유소년들한테 지출되는 그 예산은 사실 인구가 줄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소멸에 대한 것을 이어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방 세입 감소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이 감소하는데 그게 복지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복지 지출도 균등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특히나 노인 청소년이 많은 노령화 지수가 많은 곳, 그 노령화 지수가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비수도권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했을 때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했을 때 중앙정부는 첫째 교부세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국세의 19.24%를 가지고 지방에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부세라고 하는 거는 16가지 기준에 의해서 교부세를 나눠주는데 제일 첫 번째가 면적이에요. 두 번째 인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인구는 별로 없지만 면적이 넓은 지자체들이 교부세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넓은 면적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하라는 건데 이걸 좀 더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19.24를 뭐 25나 30으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눠주는 기준에서도 좀 더 지방 소멸과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지방 등이 줄어드는 곳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한 가지 주장이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조세 체계입니다. 지방세 조세 체계가 부동산 세수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거의 그 40%가 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그 인구가 줄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가 당연히 줄고 그다음에 인구 자체가 줄면 집 가구 수가 줄어드니까 재산세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동산 세제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방 소비세입니다. 부가세에 지금 부가가치세 걷는 것을 25%를 지방에 지방 소비세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소비세 줄 때 소비한 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소비한 만큼 주면 수도권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더 많이 가져가겠죠. 그렇게 안 하고 가중치를 줍니다. 비수도권의 도에는 300, 그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수도권에 100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같은 소비를 해도 3배 정도 더 많이 가게 하는 건데요. 이거를 좀 더 해서 100대 200, 300이 아니라 100대 300대 5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과제고요.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는 첫 번째 재정 운영의 효율성 확보예요. 여러 가지 예산 낭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방에서 조금 돈을 쓸 때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만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고 보조금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지역에 맞는 적절한 지역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출렁다리 몇 군데 세우니까 다 따라해가지고 지금 250개가 넘는 출렁다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케이블카 몇 군데에서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지금 40군데가 넘게 케이블카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지역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잘 써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할 때 저희 나라살림연구소가 아마도 고민을 같이 해줄 수가 있겠죠. 저희 연구소의 특징은 어디에 잘 쓸까가 아니라 어떻게 잘 관리해서 그 효율적으로 쓸까가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런 걸 한번 좀 고려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지방채를 마구 발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지방채 발행은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 지금 당장 급하게 돈이 없지만 이 부분에 투자를 하면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겠다 하는 곳에 지방채를 발행해야지 일단 부족하니까 무조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부분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후세대의 빚을 떠넘긴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은 적절한 이후에 그 수입 전망이 있는 그 바람직한 곳에 하는 거죠. 우리 기업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번에 투자를 하면 그 나중에 우리한테 수익에 도움이 되겠다는 걸 해야지 계속 소모적인 비용을 쓰는데 그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빚을 내서 그 부분을 메꾼다면 회사도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지방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역 살림도 이제 그 지역에 알맞는 장기적 발전 전략에 맞추어서 그리고 재정 운영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 소멸에 이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 재정의 문제점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